자, 기본이론 과정 3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98페이지예요. 298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지렛대 효과다 또는 레버리지 효과다 그래서 의의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정리합시다. 자, 이처럼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다.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은 손익 확대 효과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 혼용해서 출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지렛대 효과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라 한다 생각하시고, 이같이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처음 타인 자본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이때는 자,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다 할 수 있겠죠?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뭡니까? 저당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부터 내가 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통해서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저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있죠. 전세를 안고 집을 산다 그랬어요. 그럼 전세를 아는 그 금액만큼은 내 돈이야 남의 돈이야? 남의 돈이다. 이도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사례가 된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는 사례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튼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총 자본 수익률 높이는데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뭡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위험이 따른다 그랬죠? 어떤 위험입니까? 금융적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금융적 위험이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기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좀 금융적 위험이다.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참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적 위험이다. 이것은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위험을 낮추는 기법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 시험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위험을 낮추는 기법이 아니라 금융적 위험이다.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렇든 지렛대 효과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지렛대 효과의 종류 이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우리가 이제 지분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분 수익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총 자본 수익률은 다른 말로 우리가 종합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드렸죠. 내가 총 10억을 들여서 임대부산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10억은 뭡니까? 10억은 총 투자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총 투자액이다. 총투자액 또는 총 자본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예를 들어서 총 10억이 필요한데 이 중에 6억이 자기 자본이란 이야기예요. 자기 자본 즉 지분이다. 그럼 결국은 타인 자본 얼마 조달해야 됩니까? 4억을 조달해야 되겠죠. 4억은 뭡니까? 타인 자본이다. 참 타인 자본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저당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또는 지분 수익률이다. 이건 결국 이 사례 보니까 6억에 대한 수익률이 되겠죠. 반면 총 자본 수익률이다 또는 종합 수익률이다. 이건 뭡니까? 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한 게 결국 뭐예요? 총 자본, 총 투약이다. 얼마입니까? 10억이지요. 10억에 대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6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자본이 된다. 그래서 6억에 대한 수익률이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다.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자, 총 투자액, 총 자본 얼마입니까? 10억. 10억에 대한 수익률이 바로 뭡니까? 총 자본 수익률 또는 종합 수익률이다.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례니까 타인 자본
이때는 사학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럼 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또 이자 비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 차입 이자율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차입 이자율이 있다. 쉽게 표현하면 뭐 대출 금리다, 차입 금리다 쓰겠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 흔히 자,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벌써 이제 내가 사학을 조달했어요. 타인 자본 사학을 조달했다. 이건 뭡니까? 저당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은행은 어떻습니까? 사학을 빌려주고 여기든 이자율은 이자를 받겠지요. 그리고 이자율이 뭡니까? 차입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 수익률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입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좀 살펴드리겠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봅시다. 자, 벌써 이제 내가 자, 5% 여기에서 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입 이자율은 5%라는 이야기예요. 5%. 그렇지만 내가 자, 10%의 수익률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차입 이자를 받아도 총 자본 수익률이 더 어때?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이제 내가 10%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럼 이때는 10% 수익률을 낸 걸로 필요한 거 5%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내가 버리는 걸로 필요한 거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때? 남는 게 있겠죠. 남는 건 내 호점에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쌓인다.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내 호점에 쌓이기 때문에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은 결국은 어때? 총 자본 수익률은 이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럼 이 사례 보면 내 돈의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때? 10%는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 사례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남의 돈 써서 내 돈의 수익률이 더욱더 높아졌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더욱더 높아졌으니까 자,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라는 거죠. 좋다. 그래서 이 경우를 가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으니까 내 입장에서 좋다.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뭡니까?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어때? 높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총 자본 수익률이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높아질 때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면 결국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남이 돈 써서 내 돈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이야기에서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때는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내 호점이 남는 건 어때? 더욱더 많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쓰면서록 내 호점이 남는 건 더욱더 많아진다. 그래서 내 돈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보세요.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이런 표현인데 타인 자본을 많이 쓰면 많을수록 그만큼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은 어때?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남이 더 쓸수록 부채비율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한 타인 자본을 많이 쓰면 쓸수록 어때? 그만큼 LTV도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LTV 이거 정리합시다. 자, 앞으로 우리가 또 많이 사용될 표현이 되겠는데, 자, 여기 벌써 이제 우리가 이제 LTV라는 게 있습니다. LTV는 자, 영어 첫 글자 나눈 겁니다. L은 뭡니까? 론, 돈 빌린다는 뜻이에요. 돈 빌린다. to. 다음 V는 뭡니까? value.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LTV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해서 돈 빌린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oan to value ratio. 여기에 첫 글자 도는 게 LTV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사적인 용어로서도 LTV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여하튼 LTV는 돈 빌린 비율이다. 뭘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리는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참 LTV는 돈 빌린 비율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말로 자, 대부 비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대출 비율이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 이건 뭡니까? 돈 빌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 비율, 대출 비율이다 또는 어때? 융자 비율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저당 비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고,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리는 비율이니까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어떤 용어로 출제할지 모릅니다. 이미 다 출제된 용어들이에요. 어떤 용어로 출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없어요. 이해를 하셨나? 자, LTV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돈 빌린다 해서 대부 또는 대출 비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용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다 표현합니다. 주로 투자라는 표현에서는 대부 비율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출 비율, 이용자 비율, 저당 비율 이런 표현 쓰겠죠. 그리고 금융 표현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 표현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LTV는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생각하시고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이용자 비율, 저당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LTV 대부 비율이란 이용자 비율, 저당 비율이라도 한다. 이런 질문도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 그럼 자 이것은 LTV는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죠. 어떻게 표현됩니까? 바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액 또는 대출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LTV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 즉 대출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부동산 가치가 동일하더라도 융자금이 대출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LTV는 어때? 높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LTV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때? 그만큼 남의 돈을 어때?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벌써 이제 타인 자본을 쓰면서 결국 남의 돈 많이 쓰는 이야기는 결국 부채비율이 어때? 높아진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LTV가 높아진다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말로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높아진다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TV 이분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우리가 이제 투자론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일으키면 먼저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돌아서 여기 보세요. 정의 지렛대가 나타난다면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즉 남의 돈을 많이 쓸수록 어때? 이제 자기 잠수율은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LTV 높아질수록 남의 돈 많이 쓴 거죠? 그럼 어때? 자기 잠수율은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의 돈을 쓰면서록 그에 따라서 어때? 부담에 될 위험도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자, 지렛대가는 근본적으로 금융적 위험을 어때? 안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처럼 위험이 어때?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금융적 위험이다. 자, 금융적 위험이다. 이는 어때? 더욱더 커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투자에서는 정의 제도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의 제도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어떻습니까? 타인 자본을 몽땅 쓰면 그만큼 내 돈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부담이 될 위험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파산할 염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동산 투자에 정의 제도과가 기대가 된다 할지라도 자, 지나치게 많은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때는 파산을 염려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자기 잠수율을 어때? 높여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부동산 투자는 정의 제도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액 내 돈만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타인 자본을 적절히 조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 생각하시고 타인 자본을 쓰면서록 자기 잠수율은 더욱더 높아지겠지만 파산을 염려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 제도과 말씀을 다 드렸는데 여튼 정의 제도과는 언제 발생합니까? 바로 총 자본 수익률이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클 경우다라는 겁니다. 이때 타인 자본을 얼마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결국 남의 돈 써서 내 돈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좋다. 이걸 정의 제도과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 제도과 발생한다면 타인 자본을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은 더욱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높아진다. 그렇지만 부담이 될 위험도 어때? 그만큼 커진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했지만 제도과는 근본적으로 위험을 낮추는 기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금융적 위험이다. 이것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처럼 정의 제도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달짜도 지나치게
타인 자본을 조달 많이 한다면 파산 염려에 따랐죠. 적절하게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자기 자본을 높여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내 돈이 충분함에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투자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반대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정반대 경우입니다. 반대 경우인데,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자기 자본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차입 이자율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은행으로부터 5% 빌려왔습니다. 5% 빌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총 자본 수익률이 3%입니다. 3%. 그럼 결국은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더 어때? 낮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는 내가 벌어들인 3% 빌려온 거 5%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히려 내 호주머니 있을 때 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자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호주머니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때는 내 돈의 수익률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낮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내 돈의 수익률은,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인 이 사람은 3% 이보다는 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 케이스는 결국 어때? 남의 돈 써서 내 돈의 수익률이 더욱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안 좋다 해서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뭡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부의 지렛대 나타나면 굳이 타인 자본 조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는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때? 투자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부의 제도관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타인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내 돈의 수익이 더욱더 낮아진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남의 돈 써서 내 돈 수익이 더욱더 낮아졌다. 내 입장에서는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의 제도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경우입니까? 바로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더 낮을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자,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갈수록, LTV가 높아지는 갈수록 내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게 나가야 되겠지요. 내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게 나가야 된다. 따라서 이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돈 쓰면서록 내 호주머니에서 더 많이 나가야 되겠죠. 따라서 내 돈의 수익률은 더욱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정의 제도과 부의 제도과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보세요.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정의 제도가 나타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지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남의 돈 쓰면 쓸수록 이처럼 손익은 확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손익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확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여기는 손해고, 여기 이익이죠. 손익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손익 확대, 이 자체를 영어로 뭐라 표현합니까? 레버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효과를 다른 말로 뭡니까? 레버리지 효과, 손익 확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되셨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효과를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다. 또는 손익 확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본 수익이 더욱더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본 수익이 더욱더 낮아진다. 손익이 확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레버리지, 즉 지렛대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자, 지렛대는 즉 레버리지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인데, 자, 이번은 또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있죠. 지분 수익률. 다음은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있습니다. 다음 차입 이자율이 있다. 저당 수익률이죠. 이때 우리 예를 들읍시다. 내가 5% 빌려왔어요. 5% 빌렸는데 쉽게 이제 5%의 수익률을 낸다냐.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이 5%예요. 5%. 그럼 총 자본 수익률인 종합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 이게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 이때는 내가 벌어들인 거로 빌려온 거 감당하면 딱 맞겠지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도
총 자본 수익률과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같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 결국은 몇 프로가 됩니까? 이 사람의 5%가 되겠다 알 수 있겠죠. 자,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중립적인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중립적 지렛대 효과 이 같은 경우에는 타인 자본을 아무리 써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불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처럼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타인 자본을 활용했던 이야기예요. 그럼 타인 자본을 활용했으니까 결국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지요. 그럼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렛대 효과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보세요.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렛대 효과는 뭘 의미했습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럼 자, 타인 자본을 활용했으니까 지렛대 효과는 기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중립적 지렛대 효과를 가리켜서 자,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어떤 영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이렇게 표현했더니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어때? 맞다 틀리다 이런 OX 이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이제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0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그래서 중립적 지렛대 효과 이걸 우리가 흔히 0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왜?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지만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0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좀 지렛대 효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 이렇게 생각하시고 쉽게 우리 이 생각하죠. 내 입장에서 자, 남의 돈 써서 내 돈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좋다는 이야기죠. 정의 지렛대 효과. 자, 남의 돈 써서 내 돈 수익률이 더욱더 낮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안 좋죠? 부의 지렛대 효과다. 그리고 남의 돈 썼지만 내 돈 수익률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들 중립적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지렛대 효과의 종류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98페이지를 보세요. 자, 298페이지는 하단에 편괄 2번 지렛대 효과의 종류다 소개죠. 사실 상단 나와 있는 편괄 1번 지렛대 효과의 의의다. 이거 어때? 지난 시간에 우리 다 지문 읽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줄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자,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처럼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부채비율의 증감이 자, 부채비율 증감 이건 뭡니까? 바로 남의 돈 많이 쓰냐 적게 쓰냐 이 문제 되겠지요. 좀 부채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레버리지 효과, 손익 확대 효과로도 한다는 겁니다. 설명 다 드린 내용이고요. 다음 하단에 편괄 2번 지렛대 효과의 종류입니다. 세 가지가 있죠.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정의 지렛대 효과다 또는 정의 레버리지 효과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박스를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 정의 지렛대 효과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다라는 거죠. 또한 총 자본 수익률은 차입 이자보다 높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 이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즉 저당 수익률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높으면 이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그랬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의 돈 써서 내 돈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좋다.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봅시다. 기억번. 자, 정의 지렛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자, 정의 지렛대 효과가 언제 발생합니까? 바로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여기가 높았을 때 발생한다 그 이야기지요. 다음은 자, 우측 페이지 디귿번 한번 보세요. 디귿번 시간 타인 자본을
많이 쓸수록 이 표현이죠. 예, 타인 자본을 예, 자 쓰면 쓸수록 이 표현이에요. 이는 어떻습니까? 예, 부채비율이 예, 높을수록 이와 같은 의미라 그랬죠. 또한 이제 LTV가 높을수록 이와 같은 의미가 되겠다. LTV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때? 대출비율, 융자비율이 높다 할 수 있겠지요. 자, 보세요. LTV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습니까? 예, 대출비율, 융자비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대출비율, 융자비 높다 다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결국 타인 자본을 쓰면서 이건 뭡니까?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자, LTV 높을수록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때 자기 자본 수익은 더욱더 높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네, 정의 제도가 나타나면 1번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예, 자, 지렛대 효과는 어떻습니까? 커지는 거지요. 커지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예, 금융적 위험도 커진다. 자, 원리금 상환 위험도 예, 그만큼 어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 제도 효과가 기대한 날짜도 예, 타인 자본을 지나치게 많이 조달하면 그만큼 위험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파산을 염려하고 있다 그랬죠. 적절하게 타인 자본 조달해서 자기 자본수를 높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튼 1번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예, 자, 정의 제도가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제도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예, 지금 자기 자본수익이 자기 자본수 더욱더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제도가 크게 나타나지만 그에 따라서 부담의 위험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다음 미분 봅시다. 자, 정의 제도가를 예상하고 투자한 경우라도 부채비율이 클수록, 자, 부채비율이 큰다는 이야기 뭡니까? 남의 돈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지요.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용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부의 제도 효과다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이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분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다르죠. 자,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낮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예,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총 자본 수익률인 종합 수익률보다 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기억번. 자, 부의 제도과 이 같은 경우에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음 LTV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어때?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2번 부의 제도과란 부채비율이 클수록, 즉 남의 돈을 많이 쓸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선 3번 예, 중립적인 지렛대 효과다. 임 어떻습니까? 0의 지렛대 효과다 표현을 쓰겠죠? 어느 경우입니까? 자, 박스에 나와 있죠?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더라도 예, 자, 자기 자본 수익률도 어떻습니까? 총 자본 수익률과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본 보세요. 예, 여튼 중립적 제도과 이 같은 경우에는 타인 자본을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자기 자본 수익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 자기 자본 수익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자기 자본 수익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렛대 효과는 어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짐은 예, 자기 자본 수익은 동일함으로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번 보세요. 자, 이처럼 타인 자본을 쓰면서 즉 부채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때?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변화가 없다.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중립적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렛대 효과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인 지렛대 효과가 있다 생각하시고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자, 이것은 지렛대 효과 관련해서 계산 문제 대비가 또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보자. 이 같은 계산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분은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 1번 챕터 예, 부동산 투자다 관련해서는 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고 300페이지 봅시다. 300페이지는 2번 챕터 부동산 투기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를 어때 구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굳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기를 구분하자면
투자는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부동산 투자는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지요. 그래서 먼저 자, 취득입니다. 자, 임대부산을 취득을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임대비란 운용의 과정이 있다 그랬지요. 그리고 이제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취득, 자, 운용, 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면 부동산 투자다 할 수 있겠지요. 참 운용의 과정이 내포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겠죠.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용의 과정이 내포되기 때문에 일터에서 이득을 얻어볼 수 있겠죠. 소득 이득이 되겠네요. 반면 처분의 과정에서 이득을 얻어볼 수 있겠죠. 이때 얻을 자본 이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얻어보려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면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단지 취득과 처분만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취득과 처분만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 개념이 되겠죠. 왜? 운용의 과정이 없으니까. 단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운용의 과정이 없으니까 소득 이득은 얻을 수 없다는 얘기. 오로지 처분 시에 뭡니까? 자본 이득만 얻고자 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어때요? 자,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구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한다면 이처럼 운용의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의 과정이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취득, 운용, 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뭡니까? 투자. 반면 운용의 과정 없이 단지 취득과 처분만의 행위라는 이야기에서 단기적으로 자본 이득 즉 양도 차익 이것만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 이때는 뭡니까? 투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면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라 그랬죠. 굳이 구분하자면 운용의 과정이 있냐 없냐 이 차이인데 운용의 과정이 있으면 투자, 없으면 투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여기선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0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제 301페이지는 양골 4번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다. 소개인데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는 취득, 운용 처분의 3단계로 이루어지나 부동산 투기는 단기적인 양도 차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취득과 처분만으로 이루어진다. 참 취득과 처분만의 행위라는 이야기, 운용 과정이 없다는 이야기.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투기는 단기적인 양도 차익만을 추구하려는 행위다. 단기적으로 양도 차익이 뭡니까? 자, 처분 시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죠. 자본 이득. 이것을 얻고자 하는 행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운용의 과정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요성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번 챕터 부동산 투기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3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예제가 들어있죠. 예제. 이건 27회 때 출제된 문제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부동산 투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보세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자, 부동산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 중에 하나라 그랬지요. 다음 질문.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자,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맞지요? 이것은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때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요. 다음 3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 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데, 이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 레버리지 활용할 수 있다는 뭡니까? 타인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쉽게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보세요.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그럼 저당권 설정 일 통해서 타인자본 활용할 수 있겠죠. 또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제도도 있지만 전세제도 일 통해서 전세금대 받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타인자본이다 할 수 있겠지요. 좀 타인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저당권 전세제도 일 통해서 타인자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타인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뭡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봅시다.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해지를 통해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5번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 잘못되어 있죠. 아주 수런 점이 되어 있어요. 자,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따라서 현금으로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환금성 또는 유동성은 매우 낮은 상품이다. 네, 우리 이섬에 됐죠? 이는 투자의 하나의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네,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환금성 또는 유동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문이라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비교적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절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다. 이 부분은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건 먼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부동산 투자에는 어떻습니까?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위험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이 주어진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과 관계를 살펴보는 게 바로 우리 교재 2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수익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챕터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다. 소개는 내용이 되겠지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10억을 들여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임대용산을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취득해서 1년 동안 내가 임대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밑에 기대되는 수익 2억을 얻고 쓰더라도 쓰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밑에 보세요. 2억 이 자체는 여기는 2억 이 자체는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된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이처럼 기대했던 수익 2억이죠. 이 자체가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바로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위험은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바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결국 위험이라는 것은 기대했던 수익 이 자체가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또는 예상한 결과와 실제로 달성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상 결과,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이걸 가려서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방법이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수익률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한다 가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창시절 때 정규 분포한다. 그래서 정규 분포도 많이 그려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거의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왜? 공부 하도 오래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일단 들어보세요. 자, 이분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필기할 필요 없어요. 일단 들어보세요. 정규 분포도다. 이건 뭘 합니까? 바로 이처럼 종 모양의 좌우 대칭형 구조를 우리가 정규 분포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대표되는 값이겠죠. 이건 정규 분포에서 가장 대표되는 값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 값을 가리켜서 통계학에서는 뭐라 합니까? 평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평균 즉 기대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평균이다, 기대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처럼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좀 흩어져 있는 정도의 개념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 흩어진 정도가 이처럼 많이 흩어져 있느냐, 적게 흩어져 있느냐, 흩어진 정도의 개념이 있다. 자, 보세요. 정규포도 이렇게 그리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규포도의
면적은 항상 어때 1입니다. 1. 그럼 어때? 이처럼 이 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퍼진 정도가 흩어진 정도가 여기에 비해서 어때?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적다는 걸 알 수 있겠어. 그래서 흩어진 정도가 크면 클수록 어때? 더욱더 이게 완만한 모습이 되겠고 흩어진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 이렇게 더 위로 솟아난 이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우리는 이제 좀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흩어진 정도. 이걸 가려서 통계학에서는 뭐라 표현하냐? 분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분산. 자, 분산 이게 뭡니까? 흩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흩어진 정도를 통계학에서는 분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자 흩어진 정도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값을 빼주면 어떻습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반면 자 여기도 어때? 흩어진 정도가 이 크기가 되겠죠. 이 크기인데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어떻습니까? 자, 이 값을 빼주면 여기는 어때?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결국 많이 흩어져 있느냐? 적게 흩어져 있느냐? 흩어진 정도의 개념을 나타내는 건데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곱을 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곱을 취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아주 요상한 기호를 적었습니다. 바로 이게 되겠죠. 요상하다. 자, 이걸 우리 어때? 읽을 때는 시그마 이렇게 읽습니다. 시그마 이렇게 읽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연습하시는데 이렇게 돌렸으면 되는 겁니다. 돌렸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생각하시고 정 안 써지면 그냥 6 쓰세요. 6 쓰시고 이걸 읽을 때는 어때? 6이라고 읽으면 안 되겠죠. 시그마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어떤 시그마의 제곱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여기서 이제 분산값 즉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여기에 제곱근을 취해주면 어때? 이 자체가 없어지겠죠? 뭐만 남습니까? 시그마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통계학에서는 자, 표준 편차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준 편차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분산이나 자, 표준 편차 우리 두 가지를 배웠는데 분산은 기호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그마의 제곱. 다음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모두가 뭘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흩어진 정도의 개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보세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 흩어진 정도가 어때? 더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흩어진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평균 즉 기대 수익이 어때?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자 보세요.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바로 뭡니까? 위험이라 그랬지요. 위험. 자, 흩어진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 즉 위험은 어때? 커진다 그 이야기지요. 커진다.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 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위험은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분산 표준 이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흩어진 정도가 어때? 덜 심하다는 이야기지요. 적게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흩어진 정도가 덜 심할수록 자,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 즉 위험은 어떻습니까?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위험은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분산이나 표준편차 값이 크면 클수록 결국 뭡니까? 위험은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분산이나 표준편차 이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은 적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규분모도 이걸 그려드렸어요. 이걸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아이고 머리야 더 어렵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우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마시고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이것만 이해하세요. 이것만 그래서 적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림 따라 그릴 필요 없었어요. 적지 말라고 했어요. 자,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결국 어때? 뭘 측정한 값입니까? 위험을 측정한 값이 된다.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편차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위험은 크다란 뜻이고 분산이나 표준편차 이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 위험은
적다라는 겁니다. 적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우리는 자, 분산 표준편차 일동에서 뭘 측정합니까?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산 표준편차가 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것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릴 때 생각하면 남의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 그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그림 필요 없고 오로지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분산 표준편차는 뭘 측정합시요? 바로 위험을 측정한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크면 쏠 때 위험은 크다는 뜻이고, 분산 표준편차 값이 적을 쏠 때 위험은 적다라는 의미다. 결국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에는 뭐가 있다? 분산 표준편차가 있다. 이것만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산 표준편차가 있다. 분산은 기호로 시그마의 제곱, 다음은 표준편차는 시그마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 방법에는 분산 표준편차가 있다. 결국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뭘 측정합니까? 위험을 측정한다 생각하시고, 자, 분산 표준편차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위험은 크다는 뜻이고, 이 값이 적을수록 위험은 적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사실 원리를 설명해드리고 정규보도 그림 그리니까 더 어렵다는데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것만 잘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302페이지 보세요. 302페이지는 1번 챕터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다 소개되어 있죠? 별표 2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별표 2개 넣으시고 양권의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다. 결국 기대했던 이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 이걸 우리말로 했습니까?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네, 수익률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분산 또는 표준편차는 투자 내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분산 표준편차가 있다.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뭘 측정하는 방법이다?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표준편차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위험은 크다는 뜻이고, 이 값이 적을수록 위험은 적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거래 2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의 종류에서 여기서는 뭐 개념적으로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업상 위험이다. 자, 이는 자,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연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에요. 사업 자체로부터 연연된다. 그럼 내가 임대업 한다는 이야기. 임대업 자체가 어때? 하나의 사업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부동산 사업 자체로 연연하는 수익성은 위험이다. 그래서 사업상 위험을 다른 말로 우리가 경영 위험이다 표현하고, 이것은 사업상 위험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은 운영 위험, 그리고 위치적 위험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등이 있다. 그럼 여기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 세 가지 다 어디 갑니까? 바로 사업상 위험에 해당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같은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 나름대로 어떤지 시장의 수요 공급상을 예측해 보겠지요. 그럼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내 예상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좀 시장에 자, 수요 공급 상황이 내 예상과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다르더라. 이래서 내 기대했던 수익 이 자체가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 공급상이 변함에 따라서 내 기대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시장 나오면 뭡니까? 시장의 수요 공급,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또 이런 생각 합시다. 내가 이 같은 임대업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겠다는 이야기. 그럼 나 나름대로 임대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되겠지요. 그래서 영업 경비가
영업경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예상해 보겠죠. 그렇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내 예상보다 영업경비가 어때? 많이 들더란 이야기예요. 지금 내 예상보다도 영업경비가 많이 발생해서 기대했던 수익이 어떻습니까?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도 하나의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뭡니까?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나서 어떤 게 대표인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경비의 변동 이로 인해서 내 기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 이게 바로 운영 위험의 대표인 예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사실 어때? 부동성의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지리적 위치가 어때? 고정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연주되는 게 바로 위치적 위험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여튼 임대공사를 취득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들어서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처럼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어때? 이 같은 임대용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어때? 변한다 할 수 있겠죠. 자, 임대용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여기서 어때? 임대가 더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쓰레기 소각장 없는 곳에 옮겨보내면 되지만 자,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부동성, 즉 지리 조치가 고정됐다. 여기서 연유된다 생각하시고 이처럼 환경이 변한다는 얘기. 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섰다. 환경이 변했죠? 환경이 변한다서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이야기야. 이래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위치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 때 사업상 위험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시장의 수요 공급상이 내 예상과 달라지더란 이야기예요. 이로 해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더라. 이게 뭡니까? 시장 위험이다라는 거죠. 다음, 예를 들어서 영업 경비가 내 예상보다 많이 들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운영 위험이 되겠죠. 자, 환경이 변합니다. 이래서 대상부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더라서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느냐. 즉 부동성, 여기서 연유하는 게 바로 뭡니까? 위치적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30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편괄호 1번 사업상 위험이다 소개되고 있죠. 다른 말로 경영 위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업상 위험이란 부동산 사업 자체로 연유하는 수익성은 위험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경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업상 위험에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등이 있다. 보시고 동그라 1번 이제 세 번째를 보세요. 세 번째 보시면 시장의 수요 공급상이 변하여 야기된 위험이다. 우리가 뭡니까?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동그라 2번 사무실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우리 영업 경비 이걸로 예로 들었던 겁니다. 자,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지하는 견이 바로 뭡니까? 운영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운영 위험이다. 다음 3번 환경이 변하면 대상부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이야기. 이처럼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 때문에 사업상 안게 되는 위험을 뭡니까? 위치적 위험이란다. 이렇게 간단하게 용어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미 우리가 이야기 다 했죠. 자, 금융적 위험은 뭘 이야기합니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을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이지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전액 자기 자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원금 상환, 이자율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없다라는 이야기에서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금융적 위험은 어때? 따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어때? 금융적 위험은 더욱더 커진다 할 수 있겠죠. 사실 금융적 위험은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 쓰면 쓸수록 어때?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처럼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금융적 위험은 커지지만
이에 따라서 얻게 되는 어떻습니까? 지렛대 효과, 즉 레버리지 효과도 어때? 크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보세요. 편과 2번. 금융적 위험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 부채비율이 높다는 얘기 뭡니까? 남의 돈 많이 쓴다는 이야기지요. 남의 돈 많이 쓴다. 그럼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 돈의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담에 될 위험도 어때?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채가 많으면 원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량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파산할 위험도 커지게 된다. 이걸 뭐라 합니까? 금융적 위험이란다. 결국 원금 상환, 이자율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즉 채무 불량 가능성은 뭡니까?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1번 금융부채, 즉 타인 자본을 활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동일 2번 투자금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다는 이야기. 그럼 타인 자본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잖아요. 그럼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금융적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뒷집은 금융적 위험을 어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3번 금융부채, 즉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금융적 위험은 커지죠.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얻게 되는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법률적 위험이다. 이건 이래서 갑시다. 자, 법적인 환경이 변한다는 이야기. 참 법적인 환경이 변해서 내 기대했던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밑에 법적 환경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뭐 제도, 뭐 규제 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정부의 어때? 정책이 바뀝니다. 자, 규제가 바뀐다는 이야기야. 이래서 내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이게 바로 뭡니까?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봅시다. 평소 한번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재산권의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이다. 참 법적 환경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따른 위험이 바로 뭡니까? 법률적 위험이다. 줄여서 뭐 법적 위험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예, 그 아래줄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겠죠. 또 1번 법적 환경이 변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을 변화시킨다. 자, 이때 법적 환경이 변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도 어때? 변하겠죠. 예, 동그라미 2번 정부의 화폐 정책이나 재정 정책, 지역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 등은 나와 있죠. 그럼 이때 보세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뭐 규제 이와 같은 게 되겠죠. 이들은 모두가 뭡니까? 법적 환경에 변화를 가져온 요인들이죠. 그래서 법적 환경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에는 공법상 토지 이용 규제, 건축 규제, 환경 규제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법률적 위험에는 어떻습니까? 투자 분석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편가로 4번이에요. 편가로 4번은 자, 이자율 위험입니다. 자, 이자율 위험이라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하면서 내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자율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봅시다. 시장의 이자율 변동에 하여 시장 원리에서 이자율이 변할 수 있겠죠. 시장 이자율 변동에 하여 부동산 수익률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5번째, 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위험이다.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유동성 위험은 이래서 하세요.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야.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연유되는 게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이래서 합시다. 내가 여튼 임대부산을 취득했습니다. 이거 임대하다가 이제 처분을 해야 되겠네. 처분했는데 이때 이제 시장 가치가 10억입니다. 그럼 어때? 시장 가치인 10억 이걸 받고 팔 수 있어야 되죠. 왜?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아주 객관적 가치예요. 누구든지 이걸 집을 어때? 살 수 있다는 이야. 나는 10억 받고 어때? 팔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유동성이 워낙 낮더라. 안 팔리니까 내가 어때? 내가 9억에 팔아버렸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은 자, 어때? 시장 가치는 10억인데 9억에 팔아버렸으면 자, 1억이라는 시장 가치에 손실 보았다 할 수 있겠죠. 이거 못 됩니까? 안 팔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따라서 자, 이 유동성 위험을 흔히 어때?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여튼 부동산은 유동성이 좋아야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품이죠? 또는 뭐 확률성이 매우 낮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런 게 바로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의 고가성을 하여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위험을 말한다.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연루되는 게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 봅시다.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 과정에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이걸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잘 안 팔리니까 시장 가치의 손실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이 자체도 뭡니까? 유동성 위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문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이면서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유동성 위험이다 생각하시고 또한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 봅시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하여 유동성이 낮다 그랬지요. 따라서 사업 추진에서 자금 조달 능력의 사전 검증을 위해서 투자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번째, 자, 인플레 위험이다라는 건데 이도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거죠. 자, 이제 내 투자 기간 동안에 자,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인플레는 한마디로 표현 물가 상승했죠.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어때? 화폐의 가치는 하락한다. 화폐 가치가 하락할수록 나의 실질 소득도 어때? 감소한 셈이 되겠죠. 실질소득이 감소하니까 어때? 구매력이 어때? 저하된다라는 겁니다. 인플레 물가 상승에서 구매력이 저하되는 게 바로 뭡니까?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6번 첫 번째로 봅시다. 투자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이 발생하는 구매력의 하락 위험을 말한다. 물가 상승 인플레 이로 인해서 구매력이 저하된다. 여기 있다는 위험이 바로 뭡니까? 인플레 위험이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어떤지 여튼 인플레 해지가 가능하다 그랬죠? 해지가 가능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네요. 자,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어때? 상승한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화폐 가치 하락분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인플레 해지다. 이를 통해서 구매력을 어때? 보호할 수 있다는 투자의 장점이 있다라는 걸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자, 인플레 이로 인해서 구매력이 어때? 저하된다. 이건 인플레 위험이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이 같은 인플레 해지가 가능해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도 같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 위험에 대한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업상 위험이 있었지요. 여기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금융적 위험, 다음은 법률적 위험, 다음은 이자율 위험, 유동성 위험, 인플레 위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용어만 잘 정리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게 무슨 위험이다. 용어만 잘 정리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02편에 1번 챕터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다. 이분은 다 설명드렸어요. 어때? 별표 2개 해놓으시라 그랬죠?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자,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은 2번 챕터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